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나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다. 잘 다녀와 우리 아들. 어머니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나는 학교로 향했다. 리포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책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책을 빌려주시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대학가는 데모하는 학생들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학교에 들어서 교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던 도중 몇 명의 학생들이 다가와 잠시 이야기 좀 나누자고 했다. 동아리 가입이나 학생운동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 나는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다. 인적이 드문 구석에 다다르자 갑자기 그들은 내가 도망칠 수 없도록 주위를 둘러싸고는 위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너 프락치지?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누굴 찾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라며 교수님께 가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바른 대로 말하라며 나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평범한 일상에 처음 보는 동년배들로부터 느닷없이 시작된 폭력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공포였다. 나는 책을 빌려주시기로 한 교수님께 내 신분을 확인해보라 말했고 가해자 중 한 명이 교수님과 연락하여 내가 그들이 프락치라 말하는 사복경찰이 아닌 책을 빌리러 온 학생임을 확인했음에도 그들은 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는 옷을 벗기고 교련복으로 갈아입혔다. 누군가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강제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놀랍게도 끌려온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나 포함 4명이 끌려와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을 벌이기 위해 사전 작업을 했던 것인지 우리를 감금한 그 장소의 창문들은 모두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다. 곧이어 이른바 프락치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때 소지품을 뒤지며 색출 작업을 주도적으로 한 인물이 바로 유시민이다. 갑자기 나타난 학생들에게 노상에서 잡혀 끌려온 우리 피해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살려달라 말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들은 그것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는지 우리 눈을 가린 다음 폭행하기 시작했다. 후에 유시민은 폭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눈을 가린 채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직접 폭행을 가했는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 전까지 유시민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며 색출 작업을 했고 우리를 신문하며 계속 다른 말을 하면 나중에 두고 보겠어 라며 협박을 가했다. 한마디로 직접 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주도적인 공범이었다.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가해지는 폭행을 견딘 이후에는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넣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붓는 등의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여기가 남산인지 서울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한참 두들겨 맞던 중 가해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자식 이거 전대 갈 것 같은 전씨 아니야? 열받네. 넌 더 맞아야겠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중에서 나를 가장 심하게 폭행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 이유가 단지 내 성이 전두환과 같은 전씨였기 때문이다. 도저히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이 얼마나 미개한 생각인가. 이 과정에서 내 치아가 부러지고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치아와 함께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무너졌다. 가해자들이 부르짖던 민주화가 대체 무엇인데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어지는 폭력에 못 이겨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내 군대 시절 상관이 시켜서 왔다고 아무렇게나 거짓으로 자백했다.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고문에 그만 실신한 뒤에야 풀려났다. 가해자들은 정말로 우리의 숨이 끊어질지도 모를 만큼 상태가 나빠지자 그제서야 겁을 먹었는지 구급차를 부른 것이다. 후에 유시민은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고 사태를 수습했다 변명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망하면 망가질 자기 인생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죄 없는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했음에도 그들은 법정에서 당당했다. 어느새 유시민은 민주투사로 둔갑하여 날카로운 눈빛으로 판사들에게 전대갈의 개들아 라며 일갈했고 그가 쓴 항소 이유서에는 민주주의와 윤리, 법률 등이 거론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 그날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항소 이유서를 명문이라며 공중파 방송에 나와 칭송하는 이들이 있으며 유시민은 항소 이유서를 책으로 출판하여 원고료까지 챙겼다고 자랑했다. 나는 그 뒤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고시를 포기했다. 내 인생의 꿈과 사랑은 모두 그날의 그림자에 가려져 버렸다. 그래도 나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함께 있던 피해자 중에는
당시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까지 있다. 무려 40년이란 시간을 말이다. 나는 TV를 잘 보지 못한다. 유시민이 상식과 정의, 지식인의 탈을 쓰고 장관을 거쳐 진보 진영의 유력 인사가 되어 미디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여전히 세상에 내가 프락치였다며 틈만 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젊은 시절 과오를 대중의 망각을 이용해 어떻게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덧칠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날 나를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 민간인이었지만 100번 양보해서 만일 그날 피해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색출하려던 프락치라 가정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가 비판하던 전두환이 5.18에 대해 끝까지 폭동이라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지지 세력에 둘러싸여 부귀영화로 누리다 세상을 떠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부조리함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유시민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을 프락치라 음해하며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지지 세력에 둘러싸여 부귀영화로 누리는 모습에서도 나는 똑같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느낀다. (1989년 10월 9일) 건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청래는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서총련으로부터 미 대사관저를 점거하고 방화하며 폭탄 테러를 일으키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받는다. 명령에 따라 정청래는 5명의 동료와 함께 주미대사 처단과 민족 자주권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 결사대를 조직해 건국대 국문과 학생회 사무실에서 나흘간 범죄를 계획하고 사건 당일 1989년 10월 13일 아침 렌터카를 타고 미국 대사관저로 향한다. 정청래를 포함한 6명의 테러범은 담벼락에 차를 정차한 후 밟고 올라 담장을 넘어 대사관저 침입에 성공. 곧바로 준비한 사제폭탄을 터뜨린다. 이 폭발음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에게 사제폭탄 2발을 연이어서 터뜨렸으나 다행스럽게도 불량으로 제작된 사제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운이 좋았을 뿐 정청래를 포함한 테러범들이 사람을 향해 망설임 없이 폭탄을 던졌다는 사실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 잔혹함을 엿볼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독재자도 미제 앞잡이도 아닌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출근해서 업무 중인 누군가의 아들이요 부모였다. 이 혼란을 틈타 테러범들은 쇠파이프로 유리를 부수며 대사공간 내부 응접실에 진입했다. 당시 대사관저에는 직원과 가족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있었는데 테러범들은 이들을 방에서 끌어내려 시도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상황을 인지한 직원들이 방문을 잠그고 버틴 끝에 사로잡히진 않았다. 그러자 테러범들은 준비한 신호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며 대사관 직원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농성을 벌인다. 오전 7시 10분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진입하자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정말로 신호에 불을 붙여서 방화를 시도했다. 대사관저의 수많은 목숨이 한순간에 불타 사라질 위기였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사관저 바닥을 내화성 재질로 만든 덕분에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아 끔찍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테러범들은 그들 입장에서 운이 나빠 실패했을 뿐 20여 명의 사람이 화재로 사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을 붙인 것이다. 또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또다시 사제폭탄을 던지고 터뜨렸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사제폭탄 제작에 능숙하지 못하여 불량으로 만든 덕분에 제대로 터지지 않아 사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탄이 터지면 상대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들은 사람을 겨냥해 폭탄을 던진 것이다. 그것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서. 테러범들은 곧 체포되었고 정청래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면 기이할 정도로 가벼운 형량이 아닐 수 없는데 더욱이 정청래는 고작 2년 복역 후 출소하였고 1995년에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사면 복권되었다. 이는 현대사에서 용서와 아량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최악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무려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폭탄 테러, 방화 사건을 저지른 인물이 고작 2년 만에 사회로 풀려나는 것이다. 더구나 먼 훗날 정청래 본인이 팟캐스트에서 이 당시 사형까지 예상했었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보아 사제폭탄 제작부터 테러를 시행하기까지 본인이 저지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한 상태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반성은커녕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마치 훈장처럼 언급하며 민주투사 행세를 하고 있다. 물론 테러 범죄는 절대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없다. 5.18 전야제가 다 끝날 무렵 정범구 박사가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며 행사가 끝나면 한번 꼭 보자고 하시더군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으니 새천년 어쩌구 NHK라 하시길래 저는 새천년 민주당 사람들이 NHK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새천년 NHK라는 가라오케였습니다. 찾을 것도 없이 광주 전체가 5.18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그날, 술집에 손님이 있는 방은 그 방이 유일했습니다.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박노해 시인은 아가씨와 브루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송영길 선배님은 저를 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듯이 손짓을 하셨고 얼핏 보기에 정범구 박사를 포함하여 김성호, 장성민, 이종걸, 김태홍, 이상수 의원 등이 있더군요. 선배들에게 인사나 하고 가려고 다가서는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끌며 욕을 하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믿고 싶진 않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우상호였습니다. 술집 아가씨들은 놀라서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상호는 다시금 말했습니다. 이놈의 기집애, 네가 뭔데 이 자리에 끼려고 그래? 미친년. 이어서 발언 중간중간 이놈의 기집애, 저놈의 기집애, 이년저년 소리는 계속되었고요. 이처럼 낮에는 검은 넥타이 메고 망월동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밤에는 아가씨를 끼고 술을 먹고 있던 겁니다. 386의 기반은 바로 5월의 광주입니다. 80년대의 학생운동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속되었습니다. 광주를 떠나서는 386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커다란 가라오케에 그들이 유일한 취객이었다는 것이 말해주듯이 광주 사람들은 5.18이 되면 먹고 노는 일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망월동 참배를 위해 광주에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386을 내세워 국회의원 선거전에 나와 그것을 기반으로 당선되었다는 사람들이, 낮에는 망월동에서 광주의 영령을 추모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광주의 정신을 밟아버렸습니다. 만약 5.18 유족이 이 사실을 안다면 386의 순수성과 역사성으로 그들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그들과 거리에서 어깨를 겨누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동지들이, 5월 17일 하루 종일 아들의 무덤 곁에서 참배객을 맡고 계시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주문합니다. 386의 이름을 더 이상 들먹이지 말던가 망월동 참배가 아닌 놀러왔다고 하십시오. 한때나마 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을 자랑스러워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믿음도 희망도 걸 곳이 없음에 앞이 캄캄합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386 당선자가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다는 기사가 신문마다 났더군요. 술에 취했던 그들은 다음날인 5.18 아침에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밤새 광주 영령을 진심으로 추모했다는 듯이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요. 집 근처 대학교 만화 동아리에 가입한 설인종은 주변 학생들이 전부 정치 이야기만 하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혼잣말을 했다. 만화책이나 실컷 보려고 왔더니 무슨 데모 이야기만 줄창하고 있네. 아, 지긋지긋해. 그는 동양공전 화공과 학생이었는데 당시 학생운동이 한창 일어나던 시기였고, 이에 대해 공대생 전반적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은 참석하지 않는 운동권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인종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동아리 회원 중 한 학생이 인종에게 말을 걸었다. 학생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에 인종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만화 보는 거 좋아해서 왔지. 그러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설인종, 너 정치에 관심 없어? 독재에 맞선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대학생들이 책임을 다해야지, 안 그래? 인종이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난 학생이 수업 빠지면서 데모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해줘. 쉬는 날엔 그냥 만화나 보게 해.
그러자 주위에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어 험악한 분위기로 서린종을 향해 물었다. 서린종, 우리가 찾아봤는데 너 학교에 등록 안 돼 있대. 뭐야 이거? 이에 서린종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래, 나는 동양공업전문대학 2학년이고 학교는 너무 멀어서 수업 들으러 가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안 가. 우리 집이 이 학교 근처라 가장 가까운 만화 동아리를 찾아온 것뿐이야. 당시 연고전이 한창이던 날이었고 연세대와 고려대의 운동권 간부들은 서린종을 연세대 학생회관 3층 적십자 서클룸으로 끌고 가 감금한 후 의자에 묶어놓고 강목으로 폭행하며 고문 취조하였다. 운동권 간부 중 한 명이 서린종에게 말했다. 이 새끼 이거 너 프락치지? 바른 대로 말해. 뒤지기 싫으면. 서린종이 고통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아니야. 제발 때리지만 말아줘. 부탁할게. 무지막지한 폭력의 인종은 정신을 잃었지만 가해자들은 물을 끼얹어 깨운 뒤 다시 폭행했다. 자백하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을 겪게 될 거야. 빨리 자백해. 극심한 폭력에 기절을 수차례 반복하던 서린종은 결국 고통 속에 쇼크사하고 만다. 고작 20대 초반, 대학교 2학년의 꽃다운 청춘이었던 서린종이란 한 인간의 삶이 그리도 허망하게 끝나고 만 것이다. 가해자들은 가증스럽게도 서린종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증거은닉을 시도하지만 학생회관을 정리하던 청소원이 우연히 옷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며 물고문 정황까지 밝혀졌다. 체포된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운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경찰이 증거물로 수집한 사진을 분석하던 중 가해자들이 강목과 돌을 들고 시위 현장에 참여한 모습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자 가해자들은 또다시 말을 바꿔 서린종이 스스로 프락치임을 자백했다고 허위 진술하지만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서린종의 자백 내용 속 고교동창 등을 모두 소환 신문한 결과 서린종이 프락치라 주장하는 연대생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결국 운동권 가해자들은 서린종의 자백이 고문에 못 이긴 허위 자백임을 시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서린종의 부모는 아들에 대해 머리가 안 좋아서 프락치 같은 것을 했을 리가 없다 주장했다. 실제로 서린종은 말을 심하게 더듬고 어릴 적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되었으며 팔이 휜 장애가 있어 군대도 면제인데다 성적도 반에서 3, 40등 수준이었다. 더구나 서린종이 실제로 프락치였다면 운동권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운동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을 리가 없다. 오히려 운동권에 동조하며 그들에게 섞여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후에 알려진 사실은 서린종의 가족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로 아주 작은 집에 8명의 가족이 모여 사는 형편이었다. 서린종을 살해한 양영준, 김중표, 이선욱, 장량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김현철, 오성훈, 이주학, 이주식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하여 살해한 주범들은 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1997년) 전남대학교 정의찬을 포함한 남청년 간부들은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며 당시 24세였던 이종건 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만취한 남청년 간부들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끌고 가 학생회관 남청년 사무실에 감금하고 주먹뿐 아니라 쇠파이프와 물병을 이용해 이종건 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이종건 씨는 나는 프락치가 아니니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가해자들은 구타를 멈추지 않았고 극심한 구타로 인한 호흡곤란을 염두에 뒀는지 나름 주도 면밀하게도 강제로 먹인 소화제가 오히려 피해자의 기도에 걸려 이종건 씨는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24세였던 이종건이란 한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가혹한 폭력 속에 영원히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18명이 사법 처리되었고 정의찬 의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취하여 사람을 감금, 폭행하여 사망케 했음에도 고작 5년을 선고받은 것이죠. 이종건 씨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그의 가족, 친지들이 평생 겪어야 할 고통에 비해 한없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은 이 살인자 정의찬은 먼 훗날 2021년 8월 26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의해 경기도 산하기관 사무총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악스럽게도 2023년 2월 15일 정의찬은 그 사이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의 특보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까지에 이르죠. 물론 이 일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고 여론의 간을 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취소했지만 대한민국의 양대 공당 중 하나가 이러한 살인범에게 공천 적격 판정을 했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운동권의 과오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영 논리에 경도되어 도덕적 감수성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유시민 씨를 비롯한 서울대 학생들이 민간인을 감금, 고문 폭행한 사건과 연세대 운동권 학생들이 서린종 씨를 같은 방식으로 고문하여 살해한 사건, 마찬가지로 정희찬을 비롯한 한 청년 학생들이 이종건 씨를 살해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이에 대해 과거 군부 독재 세력의 만행을 들이밀며 운동권의 과오는 외면하고자 합니다. 5.18 특별법을 지지하고 영화 서울의 봄이나 1987을 보고 공분하던 사람들이 운동권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향해 증거도 없이 그들은 프락치였다라고 모욕을 하거나 그러한 시절이었다 같은 말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일 뿐더러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일부 극단적인 보수 세력이 5.18 피해자들을 향해 북괴의 공작원이었다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운동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또한 독재의 그늘하에 엄혹한 시절이었다 같은 그들의 논리 또한 반대로 그들이 줄곧 비판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과오를 무조건 감싸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여 죽인 다음 공산주의자들에 맞선 구국의 결단이었다 말하는 것과 사람을 가두고 고문하여 죽인 다음에 독재에 맞서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째 똑같은 논리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장 경악스러운 일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운동권이 저지른 폭행과 테러, 살인을 독립운동가들의 그것과 빗대어 그들이 범죄자라면 독립운동가들도 범죄자들이다 라는 논리로 독립운동을 폄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 맞선 것이지 조선의 민간인을 가두고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감싸고 돌 게 아니라 분명 과오로서 조명받고 비판받아야 할 일임은 당연하고요. 운동권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프락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나마 그들이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